이번 시간에 이제 법률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완성 문제, 그거를 이번 시간에는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민법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신의칙이라고 하죠. 법에서는 상호 간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계약을 할 때 지나치게 어느 일방이 유리하거나 반대편이 너무 불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외에 이제 사적, 그렇죠. 개인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유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권리 남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요즘은 이제 이런 측면, 그러니까 권리 남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강조되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허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을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권리남용 금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사유재산권의 존중,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네. 자, 무과실 책임 원칙,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과실 책임 원칙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저는 열심히 한 거야. 근데 경영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회사가 뭐 부도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지 무과실일 때는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지만 기본 원칙은 뭐다?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물권의 성격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자, 기본 물권이라는 건 뭐죠? 소유권과 점유권이죠. 소유권과 점유권이 기본 물권이 되는 거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점유 자체는 그 자체로 보호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자전거를 훔쳤어. 근데 제가 자전거를 훔치고 나서 요즘 자전거가 비싸더라고. 이제 화장실을 좀 가려는데 화장실 벽에 좀 기대놓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어때? 내 자전거 내놔 하고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는 그 자체로, 소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점유권은 그 자체로 점유권을 가지는 거니까 방어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기본 물권이 소유권과 점유권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이 4번이 되겠네. 점유권은 제한 물권이 아니라 기본 물권이 되겠죠. 제한 물권은 뭔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겠죠. 전세권은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가 있는 거고요. 담보물권은 유지권, 담보물권의 유치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또 뭐가 있죠? 저당권, 질권, 유치권. 유치권은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유치하지만 들어 누워야 된다고 그랬죠. 즉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구두를 닦으려고 구두를 맡겨놨어요. 그러면 구두 닦는 그 대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안 주면 어때요? 구두를 안 줘도 된다는 거야. 대신 뭐 해야 돼? 구두를 갖고 있어야 돼. 구두를 닦으신 분은 유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지지전이라고 외웠죠.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점유권은 기본 물권이 되겠다. 자, 3번 보시도록 할게요.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보시면 물건이 멸실이 되면 물권은 소멸한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물건이 어떤 이유든 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물건의 권리도 없어져야 되겠죠. 담보물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다. 이건 일반적인 그 용익물건에 관한 것이고요. 담보는 그 담보 목적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소멸시효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담보를 잡아놨는데 20년 지나면 담보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담보를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일단 2번이 정답이고요.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다. 쉽게 말하면 버리는 거예요. 예. 버린 거는 뭐예요? 내가 이 물건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하지 않겠다고 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어때? 네, 본인이 결정한 거죠. 일반적으로 민법의 행위들이 단독행위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있잖아요. 내가 산다. 그럼 상대방은 파는 사람일 거고, 계약이라는 게 상호관계에 이루어져서 단독행위가 많지 않은데 버리는 거, 이거는 혼자 결정할 거고요. 또 하나 단독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유언 같은 거죠. 돌아가시는 분이 자기가 작성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외적이지만 단독행위들이고요. 맞는 말이고요. 자, 혼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흡수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잡았어요. 1순위로 저당권을 잡았는데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갚기가 좀 힘드니까 나머지 돈을 내고 이 집을 사가라. 내가 좀 싸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저당권자가 이 집을 사버렸네. 그러면 내 집이 되었잖아요. 내 집이 되었는데 내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혼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내 집인데 내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네. 의미가 없다. 이게 혼동으로 흡수되어 소멸한다라고 합니다.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다만 2순위자가 있을 때는 또 틀려져. 왜냐하면 1순위로서의 의미가 있거든. 일단 자, 이 상황은 혼동의 정의가 맞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서 소멸되는 것들. 이게 혼동이 되는 거죠. 충돌되면서. 자, 부동산 물건의 포기는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101동 101호를 사면 어떻게 주인이라는 걸 증명해요?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주는 누구다? 등기한 자이다.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채권의 소멸. 채권이 없어지는 원인으로 모두 묶인 것은 무엇이냐? 자, 채권이라는 건 뭐죠? 쉽게 말하면 주고받을 것에 관한 거죠. 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채권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가 이제 상계가 나왔네요. 상계라는 건 뭐예요? 상호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줄 돈이 있고 상대방은 나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요. 주고받을 돈이 서로 있는 거야. 그럼 어때? 야, 우리 귀찮게 주고받지 말고 속된 말로 퉁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상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받을 돈이 없어지겠죠. 상계. 자, 변제라는 건 갚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갚았으니까 채권이 소멸을 할 거고요. 경계라는 게 뭐냐면 법률적인 용어인데 이게 이제 제가 돈을 빌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채무가 있는데 새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갚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꾼 거죠. 스위치한 거지.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기존의 대출을 채무를 상환시키는 것. 어쨌든 기존의 채무는 소멸이 되는 거죠. 경계. 자, 그 다음에 혼동. 혼동은 설명드렸죠. 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둘이 충돌이 돼서 그래서 없어지는 거. 좋습니다. 혼동. 공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적으로 맡길 탁, 맡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는데 예금주 A가 있는데 본인이 진정한 예금주라고 주장하면서 B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은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돈은 원래 내 돈이니 나에게 주시오.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금이라는 것은 예금주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거든요. 그러면 둘이 와서 엄청 싸우는 거야. 그럼 은행이 이렇게 합니다. 야, 은행에 와서 싸우지 마. 내가 법원에 맡겨놓을 테니 너희 둘이 알아서 소송을 걸어서 진정한 주인을 가려서 가져가쇼. 그렇죠. 공탁을 맡겼다는 건 뭐죠? 이제 법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예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없어진 거죠. 채권의 소멸 원인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하지만 그러면 어때요? 정답은 전부 다 되겠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게 뭐예요? 주주의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주식회사고, 주주는 어떤 권리가 있죠? 의결권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제한 책임이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디까지만 책임되죠? 내가 출자한 지분까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투자한 그 주식, 그것만 날아가면 끝인 거지. 이게 주식회사고 자본주의를 정말 발달시킨 대단한 제도죠. 예. 자,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설립이 아직 안 됐네요. 그럴 때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다. 설립 중일 때는 좋습니다.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때 회사가 성립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발기 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야만 한다.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요. 소액, 예를 들어 10억 미만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잔고증명서가 있어요. 납입증명서가 있어요. 납입증명서. 잔고증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꼭 금융기관의 납입이 아니라 잔고가 있어요 라는 증명서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소액일 때는 잔고 증명, 납입 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1주당 인수주식 1주당 1개로 한다. 뭐 좋습니다. 의결권이니까. 발기설립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감사가 설립 경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네. 그렇죠?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는 기관이 있을 텐데요. 여러 기관이 있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하나여 의결합니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 보시면 소집 공고는 총회일 2주 전에 해야 된다. 중요한 질문은 아니겠습니다. 자,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이 되겠죠. 회사 경영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주식회사 경영은 이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가 한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경영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대빵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었네. 그 중에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이사회가 그 직무 중심으로 경영진을 꾸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걸 CEO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이사와 CEO를 동일시하는데 약간은 틀린 개념이죠. 자, 맞는 말이고요. 보통 결의는 과반수 출석과 보통 주식수의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죠. 이게 보통 결의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 외워주시면 좋겠네. 이건 뭐 외우셔야 되니까 상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출석하신 분의 과반수 전체 좌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결의.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회사는 대표이사의 가름에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집행임원들이 이런 거죠. 재무담당 이사를 CFO, Financing, 뭐 기술 담당은 CTO, 그렇죠. 고객 담당은 커스터머 해가지고 CCO,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를 CEO,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하죠. 네. 그래 요즘 그렇게 많이 하죠. 집행임원제로 많이 하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본의 증감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코퍼레이트 회사가 있다면 돈을 빌려오는 것도 있죠. 그게 부채죠. 주인이 출자한 돈들이 있겠죠. 그게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은 뭐예요? 어떻게 자금을 소싱을 했니, 조달을 했니에 관한 거죠. 내 돈만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돈을 빌려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싱을 해갖고 어떻게 운용을 했니, 이게 자산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상법에는 상법이 보는 회사라는 것은 이 회사가 잘 되냐 안 되냐는 나중 문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부도가 안 나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거래관계가 발생하고 어음수표가 발행이 되고 막 이럴 텐데 그게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되냐 안 되냐는 나중 문제고 부도가 안 나야 되겠다. 그럴 때 상법에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식회사가 부도가 잘 안 나고 지속 경영이 가능하려면 자본이 충실해야 되겠지. 그래서 상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자본금을 채워 넣는 거, 예를 들어서 증가시킬 경우 증자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사회에서만 결정해도 돼. 그런데 자본을 감하는 것, 즉 감자를 하는 것은 뭐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왜? 자본 충실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사회 결정만으로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건 틀린 표현이고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주 발행은 상환해야 할 주식이 아니다. 당연하죠. 상환할 주식이 아닌 거죠. 신주는. 상환주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발행이 거의 안 되긴 합니다만은. 자,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요. 매매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지문 아닐까요? 정답은 5번. 기본적으로 상법에 대한 이해로서. 그렇죠? 회사편에 대한 이해. 5번이 틀렸네요.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신 여신거래에 대한 법률적 문제들이 있네요.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예금계약이라는 게 원래 현금일 때는 어떻나요?
확인할 때였죠. 확인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자, 고객이 은행 창구에 와셔가지고 100만 원 입금이요 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왜 그때는 예금 계약이 아직 성립이 안 돼 있을까요? 자, 고객은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가져왔지만 이게 99장일지 만원짜리가 101장일지는 세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예금 계약이 언제 성립하나요? 그러면 금융기관 직원, 즉 텔러가 확인하였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예금 계약 성립에. 자, 그런데 고객이 현금으로 가져오지 않고 수표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다른 은행 수표로 가져왔네요. 그러면 다른 은행 수표는 이 자체가 아직 현금이 아니죠. 언제 현금이 되나요? 교환 회부하여 부도가 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확인이 완전히 된 거죠. 그래서 부도 반환 시간이 통보가 지나서 아, 이제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수표 주면서 예금할게요. 이때 예금 계약이 성립이 완성이 되는 건 아닌 거라는 거죠. 1번이 틀렸네요. 예금자의 의사표시로 그리고 은행원이 자기 수표 100만 원짜리다 그럼 100만 원 받은 거 확인이 되죠. 그것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되는 거지. 1번이 틀렸고요. 자, 무기명식 예금. 무기명이라는 게 뭐죠? 이름이 없다는 거지. 그 말은 다른 말로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무기명으로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기명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홍길동이라고 써있는 통장을 주었어요. 그 돈은 여전히 홍길동 거죠. 내 게 아니야. 주었다고. 그거는 양도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즉 기명이야.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야. 통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거증권인 거지. 그 자체가 유가증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다? 무기명을 제외하고는 예금 채권의 양도나 담보 제공해서는 안 돼. 즉 무슨 말이야? 양도나 담보 제공하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다? 은행이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약관에 정해놨습니다. 자, 은행이 충분한 주의를 했다면 서명의 위조 등의 사건으로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은행원 입장에서는 이 도장이 정말 정교하게 위정되어 있다면 이거를 은행원 입장에서 그걸 다 밝혀낼 수가 없죠. 물론 주의 의무가 가중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면책 조항이 있는 거예요. 맞는 문장이고요. 자, 은행이 이의 없이 수리했을 때 성립한다. 좋습니다. 자, 대출이라는 것은 낙선 계약이다. 대출해 줄게요 라고 하는 건데 유상인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습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다음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9번 문제는 대출금의 회수에 관한 거죠. 9번 문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채권 회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읽어보니까요. A는 B에 대해서 예금이 있고 B는 A에 대해서 대출을 가지고 있네요. 즉 무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주고받을 채무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네요. 이때 A와 B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 즉 무슨 말이냐? 어차피 주고받을 돈이 있으니까 어느 일방이 야 상계하자라고 하면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해요. 물론 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표시 안 하면 안 돼요. 상계한다는 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왜 상계를 일방적인 표시로 해도 문제가 없도록 해놨을까요? 상호간에 주고받을 돈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없애는 것이니까 어느 일방이 불리할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고받을 돈을 그 금액을 상쇄시키는 거라 어차피 오면 다시 갈 돈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야 상계하자라고 했을 때 어느 일방이 불리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상계라고 한다. 네, 새로 들어온 문제네요. 상계가 제일 많이 되는 사례가 이런 거예요. 이제 은행에서 예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죠. 예금을 가령 100만 원 예금을 정기예금을 하셨는데요. 고객이 돈이 필요하셔갖고 중간에 50만 원을 대출받아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만기가 돼도 갚질 않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요? 이 5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만 지불 되돌려 드리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상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계 요건에 관한 거네요. 상계라는 게 서로 주고받을 돈을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받을 돈은 변제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할 것. 사실 민법의 상계는
어떻게 통지할 것인가에 대한 통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끼리라면 구두로도 상계를 할 수 있을 텐데 은행이라는 것은 약관으로 그냥 말로 상계할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배달 증명을 합니다. 나 은행 너 말이야 상계한다는 이야기 난 못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배달을 했음을 정확히 노티스 통지했음을 배달 증명부로 증명을 하게 되고요. 약관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상계가 허용돼야 되겠죠. 법률상 상계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들은 상계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이 돼야 되겠지. 자, 주고받을 돈이 모두 변제기, 만기에 있어야 될 것. 자, 그 다음에 채권이 대립을 하는데 여기서 타종이라는 게 틀렸네요. 동종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삿짐 센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야, 당신이 이사 갈 때 내가 100만 원 줄 돈이 있으니까 이삿짐을 날려주면서 그걸로 퉁치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100만 원 이제 줄 돈이 없어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이삿짐 비용은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상계를 시킬 때는 동종해야 된다. 즉 쉽게 말하면 돈 문제야 된다는 거죠. 줄 돈이 100만 원, 받을 돈이 100만 원. 오케이. 상호 계산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줄게 서비스고 상대방은 돈을 줘야 돼. 이런 식의 상계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종의 채권이 대립해야 된다. 그렇죠? 5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실게요. 약관의 해석에 관한 원칙이네. 약관이라는 거는 누가 만들었죠? 금융기관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 수많은 사람들과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계약서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계약서가 약관이 되는 거고요. 약관은 은행이 만들었을 테니까 오죽 잘 만들어 놨겠어요. 누구를 유리하도록? 은행이 유리하도록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해석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자가 분리, 해석에 충돌이 생겼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이 유리하도록 해석하도록 한다. 즉 그 말은 작성자인 금융기관이 분리되도록 해석을 한다는 거고요. 이건 기본 원칙이죠. 신의 측에 반해서는 안 되는 거지. 어느 일방이 너무 불리해. 그러면 무효할 수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객관적. 이걸 틀리게 하려면 주관적. 이러면 틀리게 되겠고. 자, 개별 약정 우선이라는 게 뭐죠? 약관이 있는데 양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사적 자치, 즉 둘 간의 의사를 우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약정 우선 좋습니다. 이해상충이라는 건 뭐죠? 이해가 충돌하는 거죠. 이거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약관의 해석 원칙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실게요. 신탁자산의 독립성에 관한 겁니다. 이 신탁이라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제도죠. 맡기는 사람이 있고요. 위탁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수탁자가 있죠. 맡아서 운용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금융기관일 거고요. 맡기는 신탁재산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익을 보는 수익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신탁관계예요. 이 신탁을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퇴직 신탁을 한번 예를 들게요. 지금은 이제 퇴직 신탁을 하지는 않는데, 자, 퇴직 신탁을 했다는 건 뭐예요? 기업이 퇴직금 용도로 자금을 금융기관에 쌓아놨어요. 근데 회사가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 돈을 꺼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돈은 누구 거다? 퇴직할 수익자의 것이다. 금융기관도 이 돈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네. 이 돈을 잠깐 갖다 쓰면 안 될까?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위탁자로부터 별도, 수탁자로부터 별도, 즉 신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니크한 특징이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각종 어떤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금융기관에 오시게 되면 신탁 공부를 별도로 좀 더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신탁재산은 경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별도니까. 수탁자, 금융기관이 파산한다고 해서 이 돈이 금융기관의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아니죠. 이 돈은 고객 돈이니까.
자, 신탁재산에 대해서 독립적인 강제 집행 될다 안 된다? 안 된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돈은 퇴직금 용도로서 누구한테? 퇴직할 수익자한테 갈 돈이죠.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도 같은 논리입니다.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5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문제라는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 개인적으로 저도 신탁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금융기관에 오시게 되면 신탁 관련 일로 같이 한번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신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문 보시면요.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 추심이라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불법적으로 하면 그걸 불법 추심이라고 그러죠. 법에 정한 테두리 내에서 추심을 해야 돼요. 돈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채권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금전신탁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금전채권신탁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금전신탁이라는 건 뭐예요? 금전을 맡긴 거지. 금전을 맡긴 거지. 1번이 틀렸네. 금전채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 받을 권리에 관한 거지. 그 권리를 맡겨서 관리하거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 목적으로 하는 것들. 자, 그렇죠. 그래서 종류가 틀렸죠. 1번이 정답이고요. 증권을 맡길 수도 있나요? 네, 그럼요. 유가증권을 맡길 수도 있고요. 관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신탁으로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부동산을 맡기는 거죠. 관리, 처분, 담보 등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부동산 관련 권리들도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도 있다. 종합재산은 말 그대로 여러 재산, 뭐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관리하는 신탁이 되겠죠. 신탁이 자본시장법에 금융투자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빠져나온다. 즉 별도로 법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신탁이 좀 더 활성화될 겁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14번 문제 보실게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약관이라는 것은 미리 금융기관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변경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변경 후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변경 전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네, 1번이 틀렸네요. 자, 정보가 누구한테 많다? 비대지성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정보가 많고 아무래도 고객은 정보가 적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교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거고요. 핵심 설명서라고 해서 별도의 설명서, 그러니까 설명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만 이렇게 가려내서 별도로도 제공하는 핵심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경우, 예를 때는 뭐 중도상환 이자 뭐 이런 것들을 쭉 중요한 걸 정리해서 또 설명을 하죠. 자, 4번 지문 보시면요.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의무가 강화됐죠.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이렇게 돼 있죠. 자, 적정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적합성, 즉 고객의 투자 목적이 맞느냐에 더해서 정당한지까지 체크하는 게 적정성 의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정성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파생 상품이죠. 이런 것들은 정당한지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맞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실게요. 건전성 감독 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감독 기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재부라든가 금융위, 금융정책의 최고는 금융위원회가 될 거고요. 그 안에 또 증선위가 있죠. 증권선물위원회가 있죠. 주로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 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은행의 건전성 관련해서 체크를 하죠. 특히 뭐 외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금융투자협회는 민간기구죠. 예. 증권사라든가 선물회사 이런 데가 회원이 된 금융투자협회는 민간기구니까 그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구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실게요. 자본시장법 그 도입에 관한 취지 관련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대형금융사가 출연하길 바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원래 처음에는 자통법이라고 그랬어요.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6가지 법을 모두 뭉뚱그려 가지고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 속내는 뭐냐? 좀 우리나라도 그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처럼 큰 투자은행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증권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큰 증권사. 실제로 좀 증권사가 많이 커졌죠. 대형 금융, 즉 증권사 출연 좋습니다. 겸용이 가능해졌다. 6가지 업이 있죠. 매매, 중개 등등. 그 6가지 업을 다 할 수도 있고요. 일부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겸용이 가능하고요. 기관별로 구분. 이게 거꾸로 설명하고 있네. 기관이 아니라 기관에서 기능별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펀드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 펀드라는 상품을 은행에서도 팔고 증권회사에서도 팔아요. 그러면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아야 되겠지. 은행 따로, 증권회사 따로 같은 상품인데 기관별로 따로 규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기능, 펀드라는 그 기능을 똑같이 규제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꾸로 설명이 됐네. 기관별에서 기능별로. 예. 자, 열거에서 포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투자 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투자라는 건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품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투자성이 있나요? 그러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으세요.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맞는 말이죠. 5번 보시면 장외파생 상품. 야, 장외파생 상품도 위험한데 장외파생은 좀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어떻다? 매매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는 제한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문 투자자로서 자기가 대우를 받게 해주세요라고 어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때는 투기 목적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못하게 막는 건 아니에요. 대신 본인이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 요건이 있습니다. 17번 문제 보실게요. 자, 17번 문제는 이제 그 6가지 그 금융투자업 중에서 찾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여기 키워드가 뭔가요? 키워드를 딱 보시면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이 나왔죠. 이게 매매 중개 중에 뭐죠? 중개에 해당하는 거죠. 자신의 계산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매매업인 거고 타인의 계산으로 이게 무슨 뜻이죠? 고객 돈으로 이런 뜻과 같은 거죠. 네. 고객 돈, 즉 무슨 말이냐? A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세요. 그럼 어때요? 오케이. 증권사가 거래소에서 그 고객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는 거지. 고객 돈으로 사주는 거죠. 그걸 중개라고 한다. 미리 만들어 놓은 ELS를 고객이 올 때마다 판다. 그거는 뭐예요? 매매업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증권사는 매매 중개를 모두 같이 하죠. 네.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전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카드예요. 카드. 신용카드가 왜 여신 대출일까요? 신용카드가 대출이에요. 한 달 동안 대출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전법 안에 들어가 있는 금융기관이고요. 카드가 대출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계좌가 자꾸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로그아웃 되는 거죠. 카드 대금으로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없네. 그러면 또 카드 써야지 뭐. 그게 인생인가? 아니지. 자, 카드는 여신이라는 거. 그래서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됩니다. 당연하죠. 자, 카드가 길거리 모집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여기 강좌를 들으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 그 전에 굉장히 경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소비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를 막 그 소득공제를 크게 해주면서 막 이렇게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막 길거리 모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카드 발급을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이 너무 넘치는 카드를 쓰게 된 거지.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카드 대란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카드는 길거리 모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방문할 수는 있어요. 고객이 요청할 때 길거리에서 모집 안 됩니다. 틀렸고요. 그렇죠. 3번이 나왔네. 뭐 가맹점도 마찬가지. 가맹점 방문해서 체결하고요. 실사업장인지 확인하는 거. 이걸 이제 카드에서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이걸 신방이라고 그래요. 신방. 가맹점을 직접 가서 방문 심사한다 그래서 신방이라고 합니다. 카드 용어예요. 실무 용어지. 그래서 신방. 자, 가맹점은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죠. 저 결제를 카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카드 안 받는데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한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뭐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성형을 하는데 말이죠. 예, 현금으로 카드로 하면 100만 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80만 원 해주겠다는 거야. 카드 수수료를 고객한테 부담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거예요. 안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카드라는 이유로 이렇게 뭐죠? 차별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2번이 정답이죠. 19번 문제 보실까요? 19번 문제 보실게요. 혼인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네요.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계약이 뭐죠? 결혼이라는 계약이죠. 민법상 계약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왜? 여러 번 하면 욕먹더라고.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민법상의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선택이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이 왼수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디바이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상호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부부의 재산은. 그렇기 때문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 해야 돼요. 이 왼수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헤어지는 게 우선 급하다 보니까 헤어지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말이죠.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 헤어진 다음에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분할 청구를 잘 하셔야 돼. 2년 안에 해야 돼. 2년이 지나면 안 돼.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자, 부부가 누구 중에 명확히 속하는지 애매한 재산들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겠죠. 그건 누구 거였다? 공유 거였다. 공유가 왜 부자인지 알겠네.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이혼이 성립하면 인적관계는 소멸합니다. 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C월드라고 그러죠. C월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이혼하게 되면. 자,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0번 문제 보실까요? 친권과 후견에 관한 문제죠. 네. 자, 보시면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당연하죠.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갖고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일부 있긴 하던데 이게 그래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끔찍하잖아요. 그게 권리이자 의무인 겁니다. 친권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이해 상반 행위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는 이익이 되고 즉 부모한테는 이익이 되고 자녀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자녀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모인 아빠가 사업을 하려는데 담보로 제공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 부모잖아. 그래서 이해상반 행위를 할 때는 별도의 대리인을 서민임해서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고요. 자,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된다. 마음 아픈 일이네. 자, 성년 후견이라는 게 뭐냐면 후견인이 꼭 필요한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중증 치매야. 중증 치매인 사람은 의사결정이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누군가가 해줘야 되겠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성년 후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지속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지원하는 게 바로 성년 후견 제도고요. 특정 후견은 특정 사무예요. 그래서 대비하여 이건 임의 후견이라고 합니다. 임의 후견. 특정 후견은 특정 사무만 요것만 대리를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고 미리 대비해서 하는 건 임의 후견이라고 그런다. 이런 수가 있겠죠. 제가 핸드폰을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냉장고 안에 있네. 이제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정신이 깜빡깜빡하네. 자,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의 의사에 이런 의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내 대신 잘해줘야 돼. 이런 게 임의 후견인 거지. 대비하는 것은. 정답은 5번.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1순위는 직계 비속 자녀와 배우자에다. 딱 좋은 말이죠.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 1순위 있으면 1순위,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이렇게 가는 거고 여러 명이 있으면 나눠 가지는 거죠. 자녀가 여러 명이야. 그러면 자녀가 유언이 없을 경우는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공유 상태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분이 있는 거죠. 가령 자녀가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재산의 절반씩 자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분할하면 되겠지. 자, 보시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승인이나 포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승인한 것으로 해야죠.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회사를 딱 보니까 재산은 10억인데 부채만 100억이야. 이런 건 아예 안 받는 게 나올 수 있겠지. 이럴 때는 포기를 해줘야 되지. 아무 말 안 하면 승인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예 포기를 해줘야 돼요. 포기는 말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데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눠받겠죠. 예,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다. 좋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언, 유증, 유류분에 관한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유언 등은 단독행위다. 그렇죠.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누구누구 줄 거야. 이건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단독행위다. 유언은 작성이 완료되는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망 시, 즉 돌아가셨을 때, 즉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계속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주말이 됐는데요. 첫째 며느리가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왔어요. 기특. 근데 그 다음 주에 되니까 둘째 며느리는 청소하고 밥까지 하고 왔네. 둘째 며느리한테 좀 더 주는 걸로 바꿔 쓸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뭐냐? 유언장은 계속 바꿔 쓸 수가 있고요. 효력이 있는 건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거. 그래서 사망 시 그 마지막 유언장이 효력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때가 아니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유류분은 2분의 1이죠. 예,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2분의 1, 그 외에는 3분의 1. 안날로부터 1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면 무효이다. 자, 유언이라는 것은 엄격한 형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언장을 읽다 보니까 해석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지?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정해진 엄격한 요식이 있어요. 거기에 딱 따라서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을 제대로 하려면 공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2번이 틀렸죠? 23번 문제 보실게요. 합병에 관한 겁니다. 합병은 꼭 동일한 종류일 필요는 없어요. 합병이는. 예,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반대하려면 20일 이내에 내 주식을 사가세요. 나는 이 합병에 반대일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지문이고요. 자,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며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네, 맞겠네요. 자, 합병할 때 채권자 보호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틀린 표현이고요. 흡수 합병. 뭐 A가 B를 흡수한다 그러면 어때요? A는 존속하겠죠. 모두 소멸하는 건 아니겠죠. 남아있는 회사가 있겠지. 3번이 정답. 다음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개인 회생에 관한 거네요. 개인 회생. 개인 회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인 거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일어선다면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담보권이 없는 거는 5억, 담보권이 있으면 10억까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가 있으면 10억, 담보가 없으면 5억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해 가지고 보통 한 5년이죠. 5년 동안에 나눠 정상적으로 이제 정해진 이제 금액이 좀 줄어들어요. 그럼 그 금액을 쭉 나눠 갚으면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다.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문제죠. 자금 세탁이라는 게 돈을 뭐 깨끗하게 뭐 소독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불법 자금을 합법 자금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바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아예 정해놓은 거죠. 공중 협박이라는 게 뭐냐면 테러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을 도울 경우 큰 처벌을 받는구나. 구체적으로 외우기는 쉽지 않죠.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IU라고 그러죠.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런 자료들이 넘어갈 텐데요. 이런 자료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거지. 재판에 증거로서 쓰는 건 아니고요. 2번이 틀렸네요. 자, 요런 벌금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심거래라는 건 뭐죠? suspicious, STR이라고 그러죠. suspicious, 즉 그 의심거래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금융기관이 직원이 볼 때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던 거야. 그러는데 그거를 처벌시켜버리면 금융기관 직원이 이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투자 권유에 관한 건데요.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이건 투자 권유할 때 어떤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권유 요청을 받지 않으면 전환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자, 그리고 투자 권유에 대한 거부를 했으면 계속 권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원칙이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긴 하죠. 자, 투자 권유를 받은 거부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났습니다. 1달이 지났네요. 그럼 어때요? 권유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금융상품 판매가 너무 힘들어지지. 그렇죠. 일단 3번 정답이고요. 자, 대리 이를 조건으로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 말도 안 되는 세월이고요. 거부 표시를 했음에도 같은 상품, 다른 상품이면 가능한데 또 같은 상품을 또 드리면 이건 아예 안 되죠. 그렇죠. A라는 상품을 권유해서 안 되죠. 뭐 채권형 펀드로 권유했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어때요? 주식형 펀드 권유할 수 있습니다. 네, 3번이 정답. 27번 문제 보실까요? 27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거죠?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기업이나 법인에, 여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거죠.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게 맞고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들이 뭐가 있느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하려는데 그 사람의 신용도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체크할 수 있죠.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계약에 따라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개인정보 주시 통지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거래 상대방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하는 정보는 수집 가능할 거고요. 네, 이건 필요한 부분이니까.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동의한 경우. 동의한 경우는 가능할 수 있겠죠. 무조건 불가능하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금융계열사끼리 어떤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을 텐데요. 고객이 허용을 해주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그 금융회사도 보면 증권사, 계열사가 은행, 보험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한 계열에 묶여 있을 경우 고객이 동의해 줄 때는 그렇죠.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28번 문제죠. 마지막 문제네요. 민감 정보가 아닌 것은 자 보시면 민감이라는 건 뭐냐?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개인의 어떤 소신, 건강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죠. 독특한 성적 취향 이런 것도 다 민감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상 좋습니다. 정치적, 유전 정보.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민감 정보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개인 정보겠지만 민감 정보는 아닌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